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6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참 어제 그러고 보니까 매기 매운탕 있었는데 그죠? 저도 댓글 보고 알았습니다. 네, 매기 매운탕이 있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싶고 갑자기 매기 매운탕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이번 주말에 매기 매운탕 잘하는 집 찾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거버넌스 개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좀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주식 팔아 치우더니 돌연 올 들어서 6조를 쓸어 담은 외국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니셔티브 한국 증시 레벨업 사다리를 놓다.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유니셔티브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이니셔티브 해서 유니셔티브. 네. 정부가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노력에 본격 착수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배당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가 되면 투자 저변을 넓히기 위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시너지가 기대된다. 유니셔티브가 코스피 3000 시대의 사다리가 될지 세계가 주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국 주식을 사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5일 증권은행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 이날까지 코스피에서 6조 6,422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엄청 샀다 그죠? 여기서 삼성전자 블락딜 했던 거 2조 3천억을 빼면 그래도 4조 3천억을 샀네요. 많이 샀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최근 나흘 동안에 몰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의 한계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미진한 주주 환원을 이유로 주식을 팔아치웠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코스닥이 8.8% 외국인 보유율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32%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율이 40% 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와 UBS만 한국 증시 비중 확대를 제시했을 뿐 HSBC와 시티, 모건 스탠리 등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이 중립 의견이었고요. HSBC는 올해 한국 증시 EPS가 2023년 대비 60% 늘어나더라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했고요. 상승폭은 크지만 기저효과일 뿐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변동성을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유지된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외국인 스탠스가 바뀐 것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인데 한국 기업들은 대주주를 제외한 투자자들과 이익을 나누는데 인색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인 이 PBR과 ROE를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고 상장사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를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ETF 도입 등을 비롯한
대안을 담을 전망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 결과 최근 증시에서 이 PBR이 낮은 업종이 동반 급등을 했고요. 지난 2일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 종목은 713개로 하락 종목 182개보다 4배가량 많았었습니다. 그룹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 완성차, 보험사 등이 우선 거론되지만 사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대부분 종목이 저평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한국 증시의 추가적 상승을 이끌 중요한 촉매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CLSA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과 진취적인 계획을 뜻하는 유니셔티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대안이라고 내다봤고 CLSA에서 만든 용어군요. 최근 보고서에서 극단적인 저평가, deep value 주식 상태인 한국 주식 종목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이 주가 상승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주식을 부양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유니셔티브는 지난해 초부터 일본 정부가 자국 증시 상승을 위해 했던 정책들과 닮아 있고요. 도쿄 거래소의 PBR 1배 이하 상장사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요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월간 등재와 일본 금융당국의 JPX 프라임 150 벤치마크 신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장려 정책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50%가 넘었던 PBR 1 미만 기업 비중이 44%로 줄어들었고요. 배당 확대를 유도해서 일본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 팩트 체크 하나 하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아닙니다. 네, 김세관 기자님이신데 좋은 기사 써주셨는데 사상 최고치 38,900이었나요? 1989년 12월 달에 기록했다. 그것보다는 지금 아직 밑에 있고요. 최근 30년 최고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주식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도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수학적인 거에다가 플러스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변동 속의 폭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심리적으로 지금은 사면 무조건 먹을 것 같다 싶으니까 레버리지까지 일으켰다가 그 부분이 나중에 공포로 변하면서 또 그 레버리지에 대한 반대 포지션, 반대 매매가 나오면 또 그게 사람들의 인식을 또 바꾸면서 이 정도로 뭔가 안 좋나 하면서 또 밑에서 주식 팔게 만들고, 굉장히 재밌는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트럼프가 2016년에 달성이 됐을 때 트럼프가 그때 미국의 법인세가 한 34%인가 였었는데 18%로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확 빠집니다. 처음에. 그 빠졌던 이유는 1930년대와 같은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 세계 교역이 줄어들면서 그때 당시에 보호무역주의 슈미트 숄 무슨 법이었죠? 예, 그 법 때문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를 하고 400% 관세 때리고, 그렇게 교역이 줄면 어떻게 되죠? 국부론에서 나왔던 서로의 분업의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공황 때 주가가 한 80% 빠집니다. 교역이 한 거의 50%가 줄게 되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처음에. 근데 바로 회복해서 주가가 날아갔던 이유가 그 정부가
이 법인세로 기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본을 이제 태워주는 게 자본가, 주주가 했던 역할이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걸 세금을 내고 나서 이제 주주의 몫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주주의 몫으로 또 안 옵니다. 한 30%밖에 안 오다 보니까 저평가가 되는데, 그 법인세를 34에서 18%로 낮춰주면 결국은 그 세금이 낮아진 것만큼 정부가 가져가야 될 걸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그만큼 확 늘어나는데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최소한 6개월 랠리가 올 겁니다 라고 그때 뭐 연기금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7년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주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이 대주주를 위해서 그 기업의 경영진들 있잖아요. 이사회 뭐 보드 멤버들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 대주주를 위한 충성이지 전체 주주를 위한 충성은 아니잖아요. 그 충성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의 충실 업무, fiduciary duty, 그리고 prudent rule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전체 주주를 위해서 그 미국의 보드 멤버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성장통을 저는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금융에 의한 굉장히 후진적이었던 이런 금융시장의 그 후진적인 마인드의 솔직히 후진적인 그런 이사회의 어떤 경영 철학과 가치관이 이제는 전체 주주들 소액주주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쓰고 싶어 하면요. 그 대주주가 주식을 다 100% 매입해서 상장 폐지시켜야 됩니다. 상장 폐지시켜서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공개를 했잖아요. IPO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퍼블릭 오프닝을 했다는 거잖아요. 퍼블릭 오프닝. 그러면 그 많은 퍼블릭 그 공개적으로 주식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개를 해서 그 많은 주주들이 다 같은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들의 소액주주 가치를 개선시켜라. 대주주의 3대, 4대, 5대, 6대 가족들이 손손자까지 대대손손 이 기업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업 가치 성장을 가장 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우수한 경영진이 경영을 맡아야 되고 그 경영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주주들은 너 정말 잘하네. 그게 이제 팀 쿡, 사티아 나델라가 다 그렇잖아요. 전문 경영에. 팀 쿡이 한 2천억씩 받아가잖아요. 괜찮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그게 잘하면 그 전문 경영이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 주식에 보면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이전 코스트라고 있는데 이 대리인 비용이 혹시나 주주들이 경영진을 믿고 맡겨놨는데 경영진이 딴짓을 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걸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이전 코스트를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실제 경영진들이 가장 주식이 많은 대주주들이 이런 에이전 코스트를 되게 많이 발생시켰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자 이런 거를 한 번에 이번에 한번 뜯어고쳐보자. 이런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제가 그 내용들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뭔가 좀 제대로 하려나 본데 확정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는 맞습니다. 밸류업. 그 밸류가 뭐냐면 주주의 소외되었던 소액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분명히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강제성이 있고 얼마나 그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국 금융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번 맞춰보자. 그런 어떤 사명감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동참해 주냐가 이제 두 번째 남아있는 과제이긴 한데, 정부에서 일단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투데이 창 알파 세대의 삶과 미래라고 되어 있고요. 몇 해 전 18개월 된 아기가 화제가 됐다. 18개월 된 영국 아기가 화제가 됐다. 옹알이를 하다 처음 내뱉은 단어가 파파, 마마, 맘 이게 아니라 알렉사였다고 하네요. 옹알이를 하다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엄마, 아빠 이 뭔 말을 먼저 시작하나 우리가 보잖아요. 아기가. 근데 알렉사라고 얘기했다네요. 야, 알렉사는 아마존이 만든 AI 스피커죠. 그리고 보니까 저희 집에도 그게 알렉사였던 것 같아요. 헤이 구글이었나? 헤이 구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알렉사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아기는 신생아 때부터 부모가 알렉사를 부르는 걸 보며 자랐다. 세대 구분으로 보면 그는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 세대에 속한다. 2025년까지 태어날 아이도 모두 알파 세대고 다음은 아마 베타 세대가 될 것이다. 이들보다 앞선 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죠. 이 Z세대가 디지털 기기를 접한 것은 대부분 초등학교 무렵이지만 알파 세대는 나면서부터 AI 스피커와 스마트폰 등 첨단 스마트 기기에 둘러싸여 자란 신인류다. 그러고 보니까 제 차도 뭐 목적지 하면 딱 눌러서 사무실 하면 사무실 딱 연결되고, 이들은 스마트 네이티브 그리고 AI 네이티브며 디지털 온리 세대라고도 부른다. 경험 법칙상 외국어는 어릴 때일수록 배우기 쉽고 발음도 원어민에 가까워진다. 디지털 기술과 AI도 마찬가지인데 나이 들어서 디지털을 접한 디지털 이주민과 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네이티브 세대는 생애 경험과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날로그 세대인 X세대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 전화기 모양을 만들고 전화하라는 수신호를 주고받지만 진짜 어제도 그랬는데 제가 전화할게 하면서 아날로그 전화기를 본 적 없는 알파 세대는 이런 손동작을 이해하지 못한다. 요렇게 하죠. 요게 아니라 요렇게. 네. 아날로그 전화기를 본 적 없는 알파 세대는 이걸 이해 못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손동작, 시계 태엽을 감는 동작도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그들을 알려면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한 생애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생애 주기 관점에서 알파 세대의 삶을 추적을 해보자. 되게 재밌는 칼럼이다, 그죠? 자, 2010년에 출생한 민지를 예를 들어보자. 민지는 2024년 현재 14살, 중학교 2학년 된 앳된 소녀다. 최초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출시된 것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7년이고 민지가 출생한 2010년은 아이폰 4 모델과 갤럭시 S 모델이 나왔고요.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시작된 해다. 네, 갤럭시 S가 2010년에 나오고 노트가 2011년도에 출시가 됐었죠. 6세가 된 2016년에 알파고와 2세들의 대국이 있었고 이때부터 AI는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8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페토가 출시가 됐네요.
제페토가 출시가 된 게 2018년이네요. 그러면 민지는 유아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놀았고 한글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클릭하는 법을 혼자 체득했고 책보다는 유튜브 영상이 익숙하다. 그러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뭐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애기 앞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뭐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막 틀어주고 그거 보고 있잖아요. 보면 2020년 민지 나이 10세, 10세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10살 인생에 위기가 닥치는데 코로나가 창궐한 것이다. 민지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1년 내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2년 후 12세에는 5학년이 된 2022년이 돼서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고 대면 수업이 재개됐다. 팬데믹 때문에 종일 집에 머무는 동안 민지는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을 갖고 공부하고 놀았고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서 친구들을 만나곤 했고 덕분에 아무 불편 없이 학교 공부와 온라인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게 됐고 자 13세 2023년에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는데 그게 바로 생성형 AI를 만나게 된 것이다. 민지는 처음 접한 챗GPT와 대화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금방 AI에 익숙해졌고 점점 재미를 붙인다. 구글의 바드와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도 접하면서 AI의 신세계에 눈을 뜬다. 알파 세대는 생성형 AI와 자라고 생활 속에서 익혔기에 AI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는 첫 세대다. 이런 디지털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디지털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네요. 야, 이 그냥 알파 세대 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그죠? 야, 참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계속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랐네요. 2030년이 되면 이들이 20대에 접어드는데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이도 많을 것이고 수많은 민지와 또래 청년은 주요 소비층이자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 2030년대 미래를 예측하려면 알파 세대 삶의 경험을 추적해보고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아날로그 세대의 색안경을 끼고 디지털의 미래를 보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최연구 과학문화 칼럼니스트 필로스페이스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이분 칼럼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되게 재밌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은요. MTC평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양날의 검.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누가 주도를 해서 뭐가 이 큰 이 자본주의의 하나의 축이고 그런 부분을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시네요. 자, 미국에서는 사회 정치 이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에 따른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깨어있는 자본주의, 워크 캐피탈리즘 또는 워크 자본주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워크가 웨이크의 과거형이다, 그죠? 이 용어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 더댓이 언론에서 처음 사용했지만 사실 워크는 웨이크의 과거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아프리카계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종적 편견과 관련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매일 직면하는 편견을 조명하는 데 사용된 구어체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런 연원과 달리 최근 이 용어는 미국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데 이용되는데 갈수록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여성의 낙태권 권리를 인정한 로우 대 웨이드, 로우 대, 이 대가 이제 versus를 갖다가 로우와 로우 대 웨이드의 그 판례를 번복한 후 일부 거대 IT 기업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직원이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이들 기업에 워크 자본주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업이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지지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해당 기업의 가치관을 강요하면서 상품 서비스를 강제 구매하게 한다는 비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인종, 젠더 등 ESG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 진보적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즉 깨어있는 척할 뿐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ESG 지지 기업 JP 모건에 대해 2016년 파리 협정이 체결된 이후 6년 동안 화석 연료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은 깨어있는 척하는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최근 기후 대응, ESG, 이사회 다양성 같은 지배구조 관련 화두들이 이러한 워크 자본주의라는 공격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그러나 깨어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네, 깨어있는 척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죠? 더구나 깨어있는 것에 공감하는 것은 인식과 행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오히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긴요한 시대다. 반면 깨어있는 척한다고 비난받는 것은 실질과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ESG 워싱이나 그리고 이사회 임원 다양성 워싱, 다이버시티 워싱이 그 예로 ESG나 다양성을 실행하고 실제 영향력을 전파해서 성과를 달성하도록 설계하지는 않고 외양만 실천하는 것처럼 홍보에 집중하는 가장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깨어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논란이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논란의 본질은 실질과 형식이 같지 않은 데에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이들에게 선언한 가치를 실천함에 있어 실질과 형식이 같도록 성실의 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 성실이란 단어에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쓰셨네요. 자, 네, 참 올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외대 법학 전문 대학원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이번에 그럼 어떻게 보면 쇼잉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워싱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하는 척 우리도 이렇게 할 겁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에는 어떤 honesty, 그런 정직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그리고 인테그리티 하면 또 그런 의미가 있죠. 약간 강직하게, 우직하게 그 신념을 실행을 한다.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은 말이다, 그죠? 네, 이번에는 실질과 형식이 같도록 인테그리티. 네,
우리 웜의 신박을 보시는 많은 또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그나마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늘도 새로운 분이 찾아오셨는데 걔도 박전무가 그동안에 한 3, 4년 내가 지켜보면 걔도 항상 보면 일관성은 있더라. 뭐 요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휴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왔다 갔다 하지는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 인테그리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국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과 위, 번화에 열광하는 중국인들 특파원 칼럼이네요. 네. 자, 왕과이 감독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왕자웨이, 그 중국식 발음으로는 왕자웨이가 봅니다. 이 왕가이 감독의 드라마 번화가 중국을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영을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는 지금 초대박의 기준이 시청률 2%를 넘어섰다. 2% 잠깐만요. 15억 인구 중에 2% 이렇게 따지나요? 아니면 전체 시청률의 2%를 따지는지. 아무튼 2%를 넘었으면 초대박이군요. 90년대 고도성장지인 상하이의 향수를 자욱하게 깔고 출발한 이 30부작 드라마가 현대 중국인들에게 소구하는 이유는 뭘까? 답은 주인공 아바오의 대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의 원칙 속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위에 그 포스터 밑에도 시장은 항상 옳다. 만약 틀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뿐이다. 너무 빨리 돌진하고 너무 빨리 벗어나면 고통을 당한다. 이거 주식시장 얘긴데요. 항상 주식시장의 그 쏠림하고 이 치우침은 당연히 있는데 그 뭐가 여기 아직 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돈의 심리학, 모간 하우젤의 이 돈의 심리학 새로운 책 제가 그 추천사 적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시장이 미친 거 아니야? 했을 때도 그게 정상이고 시장이 이거는 너무 미친 거 아니야? 그것도 정상이라고. 원래 시장은 그런 거라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옳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요. 시장에서 있는 이 오버슈팅, 그리고 밑으로 패닉 셀링, 언더슈팅, 그런 게 항상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하면 정말 패닉에 빠지게 되죠. 패닉에 빠져가지고, 패닉 바잉, 패닉 셀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군요. 자, 그 밑에도 더위가 심하면 반드시 추위가 온다. 와, 이것이 법칙이다. 고도 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하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연착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기업들이 연이어 디폴트 위기를 맞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으로 기록된 부동산 공룡 헝다에 대해서는 최종 청산 명령이 결정됐다. 정부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확신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둡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중국 리오프닝 이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내수 부진과 기대심리 약화,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내수와 수출입이 동시에 침체에 빠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 추이가 찾아왔다. 이 대사를 가지고 지금 이 칼럼을 쓰신 분이 밑에다가 지금의 상황하고 맞춰서 또 아주 서술을 잘 해주셨네요. 자, 남자에게는 세 개의 지갑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뭐죠? 내가 실제 갖고 있는 돈. 둘째는 당장 남의 지갑에 보낼 수 있는 돈.
내가 또 남한테 줄 수 있는 돈. 세 번째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다고 믿는 돈이다. 이런 대사가 또 있네요. 자, 중국 경제는 지난해 시장의 우려를 딛고 GDP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국내외의 우려는 여전하다. 세계 주요 국가 중 지난해 5.2%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내수 활력 부진, 외자 유치 감소, 국내 설비 투자 부진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했다. 사람들이 중국의 펀더멘탈을 믿게 만들기 이전에 실제 펀더멘탈을 강하게 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다고 믿는 돈. 이게 잘못하면 작년에 미국의 뱅크런이 확산될 뻔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페드가 참 전격적으로 진화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하면 내 돈 못 빼는 거 아니야? 그 걱정 때문에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전체 예금을 했던 거에서 거의 90% 이상을 다 대출을 해주든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가 다 몰리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예금자가 100% 내 돈을 다 찾겠다면 무조건 뱅크럽트 되죠,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페드가 했던 조치가 페드가 돈 집어넣어준다. 페드가 실제로 웰스파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페드에서 빌려간 돈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페드가 무한대로 돈을 빌려줘서 당신네들 돈 다 찾아갈 수 있게 해줄게. 그 믿음, 요 세 번째.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은 걸 우리가 다 아는데 페드가 우리가 그 돈 다 해줄게. 그 믿음을 딱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게 중국이 그 믿음이 지금 무너질랑 말랑 요러고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자, 소위 말하는 앞서간다는 것은 교훈을 얻는 과정이다. 이런 또 대사가 있었네요. 세계 최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본주의 테스트는 이제는 국제사회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없던 실험이다. 적극적인 개혁 개방 속에서 한때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최대 리스크로 부각을 했고, 가장 큰 원인은 미중 갈등이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실기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문제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는 정말 어둡다. 이 대사도 대사지만 이 밑에 써놓으셨던 이런 해설이 정말 찐국이네요, 찐국. 정책적 실기 당연히 있죠. 시진핑이 2017년도에 개헌을 하는 순간 저는 독재 국가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는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저희 형님 북경에 방문했을 때 잘못하면 공항에서 입국 거절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 딱 보면서 독재 국가에서는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2018년 5월 달인가 저희 그 연기금 자금 받아가지고 100억 투자하고 있던 거 다 빼버렸어요. 연기금도 나중에 뺐고, 그 다음에 저것도 뺐죠. 저희 큰 고개 법인 자금이었는데요. 거기도 100억 다 팔아버렸습니다. 실기, 분명한 정책적 실기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큰 신뢰를 훼손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마윈이 중국 청년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싫은 소리 했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돈을 쓸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네요.
남성 중심 경제 성장기인 90년대 상황을 반영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대사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대사지만 경제와 국민을 대입을 하면 결국 중국인들이 원하는 또 다른 해법은 이 대사에 담겨 있다. 대중의 요구는 명확하다. 얼마 전 만난 한 중국인 전업 투자자는 지금의 지도부만을 보며 중국을 판단하지 말아달라.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할 때 세계를 주도했고 문을 닫아 걸 때 쇠락했다고 말했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중국 지도부가 돌아봐야 한다는 충언이다. 네. 이분 중국에 계신 특파원인데 한 요 정도 기사 쓰시는 거는 괜찮나 보다. 그죠? 우경희 특파원이셨습니다. 네. 이 머니투데이 기사랑 칼럼이 상당히 좋네요. 자, 그 다음은 11번가 유통놀이는 알리 Q10 11번가를 품을까? 라는 기사 있고요. 11번가의 재무적 투자자인 나인홀딩스 건소시엄이 11번가의 기업 가치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협상 대상은 글로벌 직구 플랫폼인 Q10하고 중국 알리바바라고 합니다. Q10과 알리바바 모두 국내 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어서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3위 11번가를 인수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그러겠네요.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협상 결렬을 경험한 Q10과 알리바바가 인수 협상에 응할지가 미지수라고 되어 있고요. 알리바바 그룹은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중국에서부터 물류를 배송하는 것을 넘어서 올해는 국내에 물류센터 건설까지 고려하고 있고 이커머스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상품인데 알리바바는 11번가를 인수를 통해서 한국 판매자 셀러와 소비자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약 1,7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11번가 페이를 통해서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도 손에 넣을 수가 있네요. 한국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글로벌 직구 플랫폼 Q10 역시 이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인수한 상황에서 11번가까지 인수할 경우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21.1%로 오르게 되어서 쿠팡까지 제치고 네이버에 이어서 이커머스 시장 2위로 뛰어오를 수가 있네요. 지금 네이버랑 쿠팡이 거의 25% 이러고 있고 11번가가 지금 한 10 몇 %라고 돼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11번가를 넣으면 1,700만 명 가입자를 확보를 하게 되네요. 자, 하지만 알리바바와 Q10 모두 11번가 인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알리바바의 경우 국내 기업을 인수하며 우리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요. 특히 품질 논란과 가품 논란, 소비자 보호 이슈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의 규제의 틀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지금은 해외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매출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서 독립을 꾀하는 제조업체들이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와 판매 제휴를 맺고 있어서 11번가 인수 없이도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알리는 지난해 말까지는 11번가 인수에는 선을 그은 상황인데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11번가 인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밝혔네요. Q10 역시 당장 인수 협상에 응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 상황이고요. 우선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매각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크게 낮아졌어도 11번가의 FI가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는 매각이어서 지난해 인수 협상 때처럼 지분 교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1번가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도 인수의 걸림돌로 평가받고요. 11번가는 지난해 인수협상 결렬 이후 희망퇴직을 진행했는데 이 기간 퇴직한 직원의 수는 10명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취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11번가가 대기업 SK가 운영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다른 이커머스 업계 대비 복지와 처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네요. 매각 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11번가가 적자 고리를 끊어내고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11번가 입장에서도 매각이 장기화되면 내부 동료를 피할 수 없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어려워진다. 네, 또 이 11번가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이커머스 시장의 하나의 큰 태풍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주춤, 토종원 질주, 중국인이 마시는 커피 2년 새 2배가 늘었는데 전체 커피 시장 규모가 지금 115조고요. 루이싱 매장 수가 스타벅스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배달과 협업, 로컬 브랜드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네요. 최근에 스타벅스 주식이 좀 이제 부진한데 이런 영향이 있나 봅니다. 스타벅스 중국명으로는 싱바커라고 되어 있네요. 별성자를 써가지고 싱바커가 로컬 브랜드에 밀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커피 시장은 지금 2배나 올랐고요. 2배나 성장했고 무섭게 크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온라인 공습이 중국 커피 문화 자체를 바꿔놓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과 관련 산업을 망라한 중국 전체 커피 시장 규모는 115조로 예상이 되고 21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내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중인데 WCP 월드커피 포털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국 커피 브랜드 매장 수가 5만여 개가 되네요. 전체 브랜드를 합쳐 새로 오픈한 매장 수만 10,000개가 넘는다고 하고 중국 커피 시장의 급성장은 루이싱 커피와 그 다음에 쿠디 커피를 필두로 하는 중국 로컬 커피 브랜드들의 급성장과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면서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전문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즐겨 먹는 메가커피도 그 매장 의자가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다 이제 테이크아웃이죠. 이게 하나의 글로벌한 트렌드네요. 지난해 3분기 루이싱의 분기 매출 70억 위안 면에서 스타벅스 60억 위안을 앞선 거는 한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루이싱과 쿠디 등은 지난해 1만 개 이상의 매장을 신규 오픈했는데 이는 스타벅스 연간 신규 매장 수의 13배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을 커피에 눈뜨게 한 것은 지난 1986년 진출한 네슬레였고요. 공급이 워낙 부족해 커피는 귀족적인 문화로 여겨졌고 진정 중국 커피 상업화의 문을 연 것은 스타벅스였는데 1991년 베이징 최고 중심가 꼬마오에 문을 연 스타벅스 매장의 라떼는 당시에 19위안 약 3,500원, 카푸치노가 4,000원이었었고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그때 당시에 90만 원이던 시절이었지만 중국은 곧바로 커피의 매료가 됐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여느 진출국에서처럼 문화가 됐다고 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스타벅스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 문화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2001년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한 이후 외자 기업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돼서 서벅의 가장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됐고 이들은 정장과 구두 차림으로 서벅 매장에서 우아한 대화를 나누는 소비의 한 상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이후 중국 커피 시장은 산발적 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뭐 블라블라블라 쭉 되어 있습니다. 네. 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워메신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에도 많이 눈이 왔었는데 지금은 다 눈이 그치고 다시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